나의 스승 레이디 마스터 펄. 여성 마스터 펄은 그냥 단순히 한 여성의 삶에서 벌어진 일들을 순서대로 나열한 기록이 아닙니다. 이 책은 빗으로 들어가는 안내서입니다. 피터 마운트 사시타는 그의 자서전에서 보여준 작가로서의 재능을 통해 그의 가까운 친구이자 스승이었던 펄 도리스에 대한 이 심오한 전기를 써냈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이 책에서 사랑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다양한 표현을 이해하게 될 것이고 또 진정한 사랑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깊은 진실을 이 글이 쓰인 페이지들 안에 찾게 될 것입니다. 펄의 삶이 보여주는 본보기들을 만약 여러분이 허용한다면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빛으로 가는 당신 자신의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이 책은 사랑과 가능성, 그리고 더 나아가 인류가 언젠가 반드시 가야 할 필연적인 길에 관한 책입니다. 펄 도리스와 같이 이 작은 책은 지구의 영적 파동에서 조용하지만 강력한 현존을 가진 책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들은 시대를 넘어서 분명하고도 명정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것은 I am, 현존에 관한 지식의 보호자와 계승자들의 계통을 잇는 살아있는 연결점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들은 또한 상승 대사들과 그들의 가르침이 주어지는 법칙에 관한 많은 질문과 이슈들에 대한 상세한 답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전한 분명한 메시지는 항상 각자 자신 안에서 내재하신 I am, 현존에서 먼저 안내와 가이드를 구하고 마스터들과의 개인적 관계를 발달시키라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의 안내에서 나오는 허락을 제외하고는 다른 어떤 외적인 허락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책은 훌륭한 삶을 살다간 한 사람의 자연스러운 삶의 기록입니다. 이 물질적 차원에서는 인간으로서의 육체적 경향성과 유혹에서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는 인류 모두에게 큰 희망과 신념을 주는 최후의 승리를 거둔 한 인간의 진화와 성장의 시연을 봅니다. 이 책은 그래서 빛에 봉사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힘이 되고 영감을 주는 책입니다. 펄의 본보기를 통해 우리는 사랑 안에서 삶을 살아가라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마스터 예수의 다음과 같은 가르침이 생각납니다. 그대들은 서로를 사랑하라. 내가 그대들을 사랑한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라. 그럼으로써 그대들이 내 제자임을 모든 이들이 알게 되리라. 펄의 인생은 봉사와 회개의 삶이었고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녀의 삶은 깨달음의 기회였고 그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깨달음으로 인해 각성한 내적 사랑이 이 어두운 행성의 모든 구석구석을 비추게 할 새로운 길을 창조할 때입니다. 동시에 지금은 자유의지 안에서의 개체적 책임이라는 특권을 받아들일 때입니다. 오직 이렇게 될 때 인류가 집단으로 이 세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녀는 언뜻 보기에 평범한 할머니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거실에는 전 세계에서 온 많은 이들이 그녀와 함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펄 도리스는 1930년대 가이 발라드의 조수였습니다. 그녀는 신지학회 때부터 이어져 오던 마스터들의 고대 비전 가르침들을 이론적으로만 이어나가기보다 가슴에서 가슴으로 직접 하나님의 실제에 대한 깨달음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녀에 의해 의식이 고양된 이들은 상승 대사들의 실제를 그들 스스로 느낄 수 있었고 펄이라는 본보기를 통해 마스터들과 같이 일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1972년 아무런 예고도 없이 많은 이들이 갑자기 그녀의 집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는데
오로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이야기를 듣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터넷도 없었지만 이후로 18년 동안 그녀가 1990년 사망하기까지 대략 12,000여 명이 넘는 이들이 샤스타산의 펄을 만나기 위해 방문했고 그들 자신 안에 내재한 신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펄은 샤스타 마을의 변두리 길 끝에 있는 나무들에 둘러싸인 자그만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녀는 결코 다른 이들의 스승이 되고자 하지 않았고 그 집에서 그녀와 그녀의 남편 제리는 그들의 평화로운 일상과 세상에서 떨어진 삶을 소중히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녀의 개인적 바람에도 불구하고 마스터들은 그녀가 자신들의 가르침을 대표하는 역할을 맡기를 기대하면서 펄에게 구도자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현존 안에 사람들은 마스터들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고 신적 현존을 직접 인식하는 단계로 의식이 고양되었는데 이러한 경험을 겪은 이들은 자신이 이전과 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펄은 그녀의 가슴에 밝게 빛나는 보석과 같이 높이 고양된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위대한 가치를 지닌 진주라고 불리는 것이었습니다. 극동에서는 이것을 연꽃 속에 빛나는 보석이라 불렀습니다. 더 나아가 그녀는 이 고양된 의식을 다른 이들에게 전이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의식의 전이를 받기 위해 사람들은 그녀를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매일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부탁도 성가시게 여기지 않았는데 어떤 이가 마스터들과 접촉하고 싶어 하거나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과 괴로움에 대해 도움을 구하고자 할 때도 마치 어머니처럼 항상 거기에 있어 주었습니다. 비록 펄이 누구에게도 이러한 도움에 대한 대가를 원하지 않았지만 때때로 사람들은 책갈피 사이에 약간의 돈이나 수표를 끼워 넣기도 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그녀의 도움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꽃이나 크리스탈 같은 선물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남편 제리는 동네의 모텔 프런트에서 일하면서 이러한 펄의 활동을 도왔습니다. 나는 이제 독자들이 그녀의 생애에서 영감을 받고 내가 그녀로부터 받았던 내적 신성에 대한 지식과 같은 지식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는 희망을 품고 이 책을 씁니다. 마스터 세인트 저메인은 1973년 나를 펄에게 보냈습니다. 나는 극동으로의 여행에서 막 돌아온 상태였고 영적인 길에서의 가이드와 내가 가진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구하고자 미어 숲으로 알려진 샌프란시스코 북쪽에 위치한 한 레드우드 숲으로 갔었습니다. 거기서 이 놀라운 존재인 세인트 저메인이 육신을 물질화해서 내 앞에 나타났고 나를 펄이 있는 샤스타 산으로 보내 수련을 받게 했습니다. 제1장 산골 소녀. 드넓은 로키 산맥에서 자유로운 영혼으로 성장한 펄은 1905년 10월 20일 콜로라도주 포트 콜린스에서 서쪽으로 9km가량 떨어진 캐시라 푸르강 계곡에 자리한 라포트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앨리스 퍼말리 윈터스와 윌리엄 커티스 호크를 포함한 사녀 미녀 중 막내였다. 펄의 가족들은 사탕물을 재배했고 그녀 역시 등교를 하지 않는 날이면 닭들에게 모이를 주거나 난로에 쓸 장작을 나르곤 했다. 그녀는 한가할 때면 콜리와 독일산 세퍼드의 잡종인 반려견 키니와 함께 산의 여기저기를 돌아다녔다. 그녀가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그들의 농가 근처에는 베일을 벗은 미스터리에서 언급된 상승 마스터의 은둔처인 상징의 동굴이 있었다. 이 사실은 수년 후 그녀가 그 책의 저자인 고드프리 레이킹을 만났을 때 드러났다. 마스터 세인트 저메인은 이러한 고드프리의 안내하에 마침내 그녀를 샌프란시스코 IM 성소의 수장으로 지명하게 된다.
산속에 있는 펄의 집은 단열 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 겨울밤이 되면 그녀는 수건을 감은 뜨거운 벽돌을 침대 발치에 두고 잠자리에 들곤 했다. 어느 겨울날 중이염에 걸린 그녀는 며칠 동안 고열로 고생한 후에 자신의 청력 대부분이 손실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병이 많은 오해를 불러왔기 때문에 그녀는 마치 어떤 잘못에 대해 벌을 받은 존재가 된 것처럼 항상 열등감에 시달렸다. 비록 그녀가 독순수를 배우긴 했지만 사람들이 그녀와 얼굴을 마주하지 않으면 그녀는 그들이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이러한 타인과의 대화 불능은 그녀의 의식을 내면으로 이끌었고 그녀는 상위 자아와 소통하고 대답을 듣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신적 자아의 대답을 듣는 이러한 능력은 종종 다른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고 그녀가 어느 정도 성견지명이 있다는 평판을 안겨주었다. 형제 자매들이 집을 떠난 직후에 그녀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이 무렵 그녀의 나이는 14살이었고 그녀는 아버지와 함께 목장에 홀로 남겨졌다. 어느 날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와 상의도 없이 갑자기 농장을 팔고 로스앤젤레스와 가까운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로 그녀를 데리고 이사를 했다. 여전히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젖어있던 그녀는 평화롭고 고요한 그 산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에 더욱 비통해졌다. 게다가 키니 역시 남겨두고 가야만 했다. 번잡스러운 남부 캘리포니아의 평평한 지대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충격에 빠져 의식을 잃었다. 그렇게 7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져있던 그녀가 살아날 가망은 없어 보였다. 그러나 혼수 상태에 빠진 그때 그녀의 의식이 몸 밖으로 빠져나왔고 마스터들이 그녀에게 그녀의 많은 과거 생애들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마스터들이 준 사명을 다하지 못한 어느 과거 생애를 보게 되었는데 그녀의 현 생애에서 나타난 열등감이 청력 상실 때문이 아니라 과거 생에서의 그 불복종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어린 소녀들에게 고결하고 사회에서 의미 있는 성취를 이룬 여성이 되는 길을 가르칠 임무가 있었던 레무리아 사원의 사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호위 대원 중에 한 사람과 사랑에 빠졌는데 당시에 그녀는 그가 자신의 쌍둥이 광선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그들이 독신 서약을 깨버렸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그 스캔들은 사원의 몰락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오늘날의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동쪽 끝부분이 닿아있던 그 문명은 대지진으로 멸망을 맞이했다. 더 최근의 생애였던 1800년대 미국에서 그녀는 자신의 쌍둥이 광선과 재회했고 또다시 사랑에 빠졌다. 그러나 그가 다른 여자와 결혼하자 그녀는 다시 14살의 나이에 시련의 아픔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제 그때와 같은 나이가 된 그녀는 자신의 몸을 떠나거나 아니면 자신의 카르마적인 상처를 치유하고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게 되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영적인 횃불이 되어 해방과 자기 완성, 그리고 상승을 성취할 수 있었다. 그녀가 이번 생애에 머물기로 하자 항상 그녀에게 교훈을 상기시켜주는 그녀의 이름, 펄의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히 볼 수 있었다. 그녀는 마치 염증을 유발하는 모래 알갱이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려 주변에 액체를 분비하고 마침내 진주를 만들어내는 조개와 같았다. 그 액체는 그녀가 과거 생에 있었던 실패들의 염증을 치유하고 껴안는데 필요한 사랑이었고 그것은 진주가 될 것이었다. 이 내적인 진주, 즉 연꽃 속의 보석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가슴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이다. 펄은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을 보내던 중 미스터리하게 등장한 한 권의 책으로 첫 번째 영적 가르침을 받게 되었다. 그녀는 운전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그녀가 제때 클러치를 빼지 못해 차가 차고 뒤쪽으로 들이받았다. 그녀는 손상된 곳이 있는지 보기 위해 차에서 내렸는데 머리 위 석가래에 있는 책 한 권을 발견했다. 이사할 때 어떤 책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었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 그녀는 크리스찬 라슨이 쓴 당신의 힘과 그곳의 사용법이라는 책을 발견하고는 책장을 휙휙 넘겨보다 다음과 같은 문장을 읽게 된다. I am은 인간의 내재에 있는 통치 원리이며 인간적 자아의 중심이자 근원이고 인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의 근원자이므로 인간의 근원적 본성에 있어 이 주된 것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것들은 부차적인 것들이다. 그녀는 그 책을 집안으로 가져와 읽으면서 그녀가 이미 스스로 깨달았던 것, 즉 인간 내면에는 I am으로 알려진 현존이 있으며 인간이 이 힘과 의식에 접촉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그녀 자신의 깨달음과 이 책의 내용이 서로 공명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그녀는 자신의 의식을 내면으로 향하면 미래를 보거나 사람들의 생각을 알 수 있고 동물과도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로키 산맥의 어린 소녀였을 때 알고 있었다. 그녀는 날씨가 언제 변할지, 언제 농작물을 수확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농부들이 종종 그녀와 상의하곤 했다. 그녀가 내면으로 의식을 향할 때면 가슴의 중심에 있는 내적 현존이 반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라슨이 말하길 그 현존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녀는 이 책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이 내적 현존에 대한 명상하기 시작했다. 펄은 리버사이드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 1924년에 로스앤젤레스로 이사했다. 그녀는 원적인 탐구를 지속하고 싶었지만 생계를 꾸려야 했기 때문에 비서가 되기로 했고 힐즈 비즈니스 칼리지에 입학했다. 그렇지만 수업이 끝나면 그녀는 로스앤젤레스 주립도서관에 가서 더 많은 영적 서적을 찾아보곤 했다. 어느 날 서고를 살펴보고 있던 그녀에게 한 아름다운 여성이 다가와 그녀 옆 선반에 책을 올려놓았다. 그 여성은 책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텔레파시로 당신이 찾고 있던 책이 이것인 것 같은데요? 라고 말했다. 책을 집어들었을 때 그녀는 이 책이 크리스찬 라슨이 쓴 또 다른 책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녀는 그 책을 알려준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하려고 했지만 여성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그녀는 책을 펼쳐 다음의 문장을 읽었다. 우리가 내적 차원의 우주적 세계로의 빛나는 문들에 들어설 때 비록 그것이 일순간이었을지라도 삶은 더는 이전과 같지 않다. 삶은 이제 단순한 존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고 신성한 어떤 것이 된다. 당신은 육신, 개체적 자 또는 인간의 마음으로서가 아니라 I am으로 행동해야 하며 I am의 고귀한 지위를 더 완전히 인식할수록 당신이 가진 다른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지휘하는 이 권능이 보다 커지게 된다. 제3장 첫 직업, 첫 남자. 펄은 라슨의 책을 계속 읽으며 그의 가르침에 전념했다. 그녀의 의식이 내부로, 즉 가슴에 있는 신적 불꽃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가고 있었던 1935년에 그녀는 비즈니스 대학을 졸업했다. 버스 요금을 내기도 빠듯했지만 그녀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샌프란시스코로 이사했다. 그녀는 샌프란시스코의 언덕들을 걸어서 오르내리며 여러 사무실을 방문했지만 아무도 그녀를 고용해주지 않았다. 갈수록 태산이라고 그녀는 어떤 건물의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엄지발가락까지 다치게 되었다. 절망에 빠진 그녀는 계단에 앉아 의식을 내면에 집중했다. 그녀는 자신의 상의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렸다. 친애하는 I am 현존이여 당신의 권능을 나타내 주세요. 절뚝거리며 거리로 나온 그녀는 자신이 병원 앞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곤 이렇게 생각했다. 이 사람들이 비서를 구하지 않을까? 그러나 병원의 사무를 보는 의사의 아내는 일할 사람이 필요 없다고 말했다. 펄이 나가려고 몸을 돌려 쩔뚝거리며 문을 향해 걸어가자 그녀는 펄에게 어디 아픈 곳이 있는지 물었다. 펄이 그녀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그녀는 의사에게 진찰을 받는 게 어떠냐고 말했다. 하지만 저는 돈이 한 푼도 없어요. 라고 펄이 고백했다. 여자는 펄의 순진함에 감흥하여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건 걱정하지 말아요. 곧 의사는 그녀의 발가락이 부러진 것을 보고 부목을 댔다. 하지만 펄이 너무나 힘겹게 걷는 것을 본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와 함께 우리 집으로 가는 게 낫겠어요. 집에 남는 방이 있거든요. 우리는 비서가 필요하지 않지만 콜드크림을 파는 일을 부업으로 하고 있어요. 당신이 콜드크림을 병에 담는 일로 반값을 대신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실래요? 아, 좋아요. 펄은 다음 식사를 해결할 돈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들의 제안은 마치 그녀의 기도에 대한 응답 같았다. 그녀는 발가락을 찧은 일이 그녀의 애고적 자아의 고집 때문이며 자신이 그동안 인간적 생각에 너무 많이 의지해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느꼈다. 자신을 다치게 한 뒤에야 비로소 신성에 복종하게 되자 그녀의 인생을 위한 더 높은 계획이 펼쳐졌다. 의사와 그의 아내는 그녀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었다. 그 일은 많은 시간을 빼앗지 않았고 곧 그녀는 또 다른 직업인 FW 울워스 앤 컴퍼니의 타이피스트로 일하게 되었다. 어느 날 그녀의 직장 상사가 그녀를 자신의 사무실로 호출했고 문을 닫으라고 말했다. 일에 대한 부담으로 고통받는 그를 본 펄은 그에게 사랑을 보내고 빛으로 그를 감싸주었다. 크리스찬 라슨의 책을 읽고 사랑이 이 우주를 지속하는 힘과 같은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그녀는 사랑을 모두에게 발산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 당시 그녀는 그 사랑이 자신에게 어떻게 돌아오게 될지 몰랐다. 상사는 그녀에게 자신의 옆에 앉아서 자신이 말하는 것을 속기로 받아쓰라고 했지만 말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는 그녀의 무릎에 손을 얹었다. 그녀가 그의 손을 치우자 그는 또다시 손을 얹었다. 결국 그녀는 일어나 그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말했다. 다신 나를 만지지 마세요. 자리로 돌아온 그녀는 자신이 사랑을 더 분별할 필요가 있으며 때로는 그 사랑을 자신의 내면으로 걷어들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특히 남자들에게는 그 사랑이 종종 신성의 자연스러운 표현이라기보다 성적으로 해석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렇지만 그녀는 곧 모든 수준에서 그녀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한 남자와 함께하기로 되어 있었다. 새로운 스케줄에 익숙해진 그녀는 저녁에 댄스 수업을 나가기로 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시드니라는 한 젊은 남자와 서로 첫눈에 반했다. 그의 여름, 그들이 데이트하면서 유대감은 더욱 강해졌고 서로가 운명이라고 느껴 곧 결혼했다. 러시안 리버로 신혼여행을 다녀온 그들은 함께 살 아파트를 구했다. 시드니는 가족이 운영하는 채소 가게에서 일했고 펄은 FW 울워스에서 계속 일했다. 마침내 그녀는 직업과 사랑하는 파트너를 가진 평범한 인간으로서 정말로 지상의 자리를 잡았다고 느꼈다. 하지만 곧 마스터들이 그녀의 진정한 삶의 목적에 대한 그녀의 시야를 확장시킬 것이었다. 제4장 선행 대공황 시기의 거리에는 노숙자들이 많았고 펄과 그녀의 친구는 무료 급식소에 채소를 배달하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이 자신을 위한 일보다 더 많은 기쁨을 준다는 것을 깨달은 그녀는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때로는 그 봉사가 동물과 식물에까지 확대되었다. 어느 날 집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 그녀는 보도의 틈새에서 자라고 있는 꽃을 발견했다. 꽃이 뿌리를 내리기에 그곳의 흙이 너무 적었고 자칫하면 짓밟힐 위험도 있었으므로 그녀는 그 식물이 거기에서 오래 살지 못할 거로 생각했다. 그녀는 다음날 모종 삽과 화분을 가지고 가서 식물을 화분에 옮겨 심었다. 그리고 화분을 집으로 가져와 햇볕이 잘 드는 창문 아래 책상에 올려놓았다. 그녀는 그 식물의 이름을 굿 디드라고 지어주었다. 그녀는 매일 사랑의 굿 디드라고 말하면서 물을 주었고 식물은 튼튼하고 활기차게 자랐다.
몇 주 후 그녀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 겨우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두 팔로 머리를 감싸 안은 채 책상 위에 축 늘어져 있었다. 살아있는 것보다 죽은 것 같은 기분으로 늘어져 있던 그때 그녀는 점점 자신을 위로하는 에너지가 잇따라 쏟아지고 있음을 느꼈고 기분이 한결 나아지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녀는 그 에너지가 어디서 온 건지 알아보기 위해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눈앞에는 굿 디드가 있었다. 그녀는 잠시 그것을 쳐다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생각했다. 식물은 치유할 수 없어. 그러나 그녀는 식물에서 발생되는 사랑을 계속해서 느꼈다. 마침내 그녀가 물었다. 나를 치유한 게 너였니? 그래. 그녀는 식물이 대답하는 것을 내적으로 들었다. 나는 너에게 되돌아온 너 자신의 선행이야. 제5장 세인트 저메인의 출현. 펄이 명상을 막 마치고 침대에 앉아 닫힌 창밖 너머를 보고 있을 때 창가에 하얀 비둘기가 나타났다. 그녀는 그 비둘기가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자 이렇게 생각했다. 이상한 일이군. 비둘기가 내게 뭘 원하는 거지? 그녀의 의문에 대답이라도 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보통 새라고 생각했던 그 비둘기가 닫힌 창문 유리를 통과해 방으로 날아들어와 그녀의 어깨에 내려앉았다. 비둘기는 마치 그녀에게 뭔가를 속삭이고 싶은 듯 그녀의 귓볼을 쪼아대더니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한 부인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녀가 당신에게 보여줄 중요한 걸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고는 비둘기는 이별의 키스처럼 그녀의 입술을 쪼아주고는 다시 창밖으로 날아갔다. 그날은 1935년 2월 20일이었고 펄이 자신을 상의 자아의 의식 속으로 들어 올려줄 그리고 그녀의 임무를 준비시켜줄 마스터를 만나기 직전이었다. 그가 비둘기를 메신저로 쓴 것은 그녀에게 집중해 라고 말하는 그만의 유쾌한 방식이었다. 이틀 후인 조지 워싱턴의 생일날 유명한 언어 치료사이자 형이상학 교사인 마벨 패딩턴 기포드가 펄이 샌프란시스코에 처음 왔을 때 친구가 되어준 의사와 그의 아내를 방문하자고 초대했다. 그들이 차를 몰아 고속도로를 타고 북쪽으로 향할 때 펄은 차 뒷좌석에 혼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이전에 나타났던 비둘기가 닫힌 차 유리창을 뚫고 들어와 펄의 볼을 다시 쪼아댔다. 이 사람이 말했던 그 부인이에요. 비둘기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사라져버렸다. 그 순간 기포드 부인이 몸을 돌려 그녀에게 미소를 지었다. 그들이 의사 부부의 별장에 도착했을 때 기포드 부인이 말했다. 펄, 당신에게 보여줄 게 있어요. 그녀는 펄에게 식탁에 앉으라고 권했고 아름다운 초록색 책 한 권을 그녀 앞에 내놓았다. 금박 처리된 책의 제목은 베일을 벗은 미스터리였다. 그녀가 책을 펴자 상승 마스터 세인트 저메인의 그림이 있는 페이지가 펼쳐졌고 그녀는 충격을 받았다. 이런, 저는 이분을 알아요. 그녀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건 불가능해요, 펄. 기포드 부인이 말했다. 그분은 이미 1700년대 죽은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전 알아요. 이분을 안다고요. 펄이 고집했다. 그림을 다시 보자 세인트 저메인의 얼굴이 마치 되살아난 것처럼 그 페이지에서 튀어나왔고 그는 그녀에게 윙크했다. 그녀는 내면으로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아무 말도 하지 마. 우리가 함께할 과업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어. 우리는 곧 다시 만나게 될 거야.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베이슬 벗은 미스터리의 저자인 가이 발라드가 샌프란시스코에 와서 가르침을 전해주었다. 그는 고드프리 레이킹이라는 필명으로 잘 알려져 있었으며 세인트 저메인 재단의 창립자였다. 그를 만나고 싶어 했던 펄과 시드니는 강연회에 찾아갔다. 그들이 들어서자마자 두 여성이 펄에게 다가와 말했다. 오, 세상에, 당신은 천사 같군요. 당신은 우리가 빛을 전하기 위해 찾던 그런 부류의 젊은이 같아요. 이 책자 나눠주는 걸 도와주실래요?
항상 봉사할 방법을 찾고 있던 그녀는 기꺼이 책자 한 무더기를 들고 사람들이 들어오는 대로 나누어주기 시작했다. 이내 고드프리가 무대에 올랐고 그가 이야기를 시작하자 강력한 에너지와 의식이 강연장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그 순간 이 사람이 자신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비록 그의 말은 단순함의 정수였지만 그녀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았다. 당신이 집중하는 것은 곧 당신이 된다. 당신이 빛에 집중하면 당신은 빛이 되며 당신이 사랑에 집중하면 당신은 사랑이 된다. 당신의 생각, 말, 감정을 통해 당신의 집중을 안내하고 I am의 명령으로 당신은 자신의 내재한 신성의식을 불러내서 당신이 생각하는 무엇이든지 이루어지게 한다. 생각과 감정이 합쳐지면 확언했던 말들이 현실로 드러난다. 같은 방식으로 단순히 마스터에 대해 깊이 생각하면서 나는 마스터의 현현이었다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위대한 마스터를 불러낼 수 있다. 그날 밤 아파트로 돌아온 그녀는 이 고드프리가 가르쳤던 것을 시도해보고 싶은 마음에 마스터를 불러보기로 했다. 거실 한가운데 서서 두 팔을 뻗은 채 그녀가 말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입니다. 그러자 갑자기 살아 숨쉬고 있는 듯한 한 남자가 두 팔을 펼친 채 그녀 앞에 서 있었다. 겁에 질린 펄은 침실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녀는 세인트 저메인 재단에서 만났던 부인에게 전화를 걸어 애원했다. 내 아파트에 어떤 남자가 있어요. 그가 어떻게 들어왔다는 거죠? 그녀가 회의적으로 물었다. 펄이 자신이 했던 일을 그녀에게 설명하자 그녀가 말했다. 그가 아직 그곳에 있는지 보고 와요. 1분 안에 당신이 돌아오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어요. 펄은 집안 전체를 확인했지만 그 사람은 사라지고 없었다. 그때 그녀는 의식의 집중이 지닌 힘이 무언가를 현현시킨다는 걸 깨달은 동시에 자신에게는 마스터들과 함께 일하기 전에 먼저 치유되어야 할 두려움이 많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수십 년 후 샤스타에서 마스터가 어떻게 그들에게 나타났고 자신이 얼마나 두려움에 휩싸였는지에 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들이 자주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대부분 사람은 마스터의 에너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죠. 그들의 출현은 우리의 의식적 세계의 모든 것들을 증폭시키기 때문에 당신이 그들의 현존 안에 있으려면 먼저 당신 자신을 정화해야 합니다.